중국보다 미국이 오히려 부채 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승수 효과가 일어나고 중국은 반대로 구축 효과가 일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첫 번째,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는 35조 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뎁클락이라는 사이트에서 미국의 부채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월요일에 캡처를 했는데 35조 9,800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무려 36조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7월에 35조 달러를 돌파했으니까 불과 5, 6개월 사이에 1조 달러 더 늘어가지고 미국의 정부 부채는 36조 달러에 달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게 이제 미국의 정부 지출이고 요게 미국의 적자입니다. 세금과 부채를 이용해서 미국은 지출을 하게 되고 세수로 부족한 부분은 부채를 통해서 메꾸게 되는데 요 부분, 미국의 재정 적자 부분은 부채를 통해서 메꾸게 돼야 될 부분이고 1년에 2조 달러 정도의 부채가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뎁트클락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방금 보았던 부분은 요 부분이고요. 미국의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기서 볼 수 있고 미국은 어디에 지출을 하고 있는지는 이 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와 더불어 민간 부채까지 합쳐진 총 부채는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지금 총 부채는 무려 102조 달러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민간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예금을 받은 걸로 대출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예금 받은 것보다 비싸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예대 마진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예대 마진을 얻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은행이 빌린 돈을 전부 다 대출을 내주게 되면 예금을 맡겼던 사람이 예금을 찾으려고 할 때 은행이 줄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강제로 중앙은행에다가 야 은행 니네들 중앙은행에 얼마씩 예치해놔라 라는 지급준비금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미국에서는 과연 몇 %일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겠는데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미국의 지급준비율은 놀랍게도 0%입니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하나도 예치해 놓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주 놀랍지만 이게 지금 미국이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전혀 예치를 해놓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중앙은행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의 3조 달러의 초과 지준을 예치를 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기는 하지만 의무 예치 비중이 0%라는 점은 되게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승수 효과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지급 준비 비율이 10%라면 처음에 100달러의 예금을 맡게 된다면, 그러니까 현금이 100달러가 생긴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100달러가 생겨가지고 은행에다가 100달러를 예치를 했습니다. 그거를 예치를 하고 나면 은행은 90달러를 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급 준비율이 10%면 10달러는 남겨놔야 되니까. 그러면 은행은 100달러를 예치받아가지고 그 90달러를 또 이제 시장에 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빌려주게 되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100달러에다가 90달러를 더해져서 190달러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또 그 빌린 90달러를 또 어딘가에 예치가 될 거고 그 예치된 90달러는 9달러만 남겨두고 또 81달러를 어딘가에 빌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풀린 유동성은 270달러가 되는 거고 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총 10번만 반복하게 되더라도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처음에 풀린 100달러보다 무려 6.5배나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승수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찍어낸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게 시장 안에서 돌고 돌면서 더 많은 돈이 되는 과정, 요걸 이제 승수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220년간 찍어낸 부채보다 최근 4년 동안 찍어낸 부채가 더 많습니다. 요 자료조차도 올해 6, 7월 자료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12조 달러를 찍어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부채를 찍어냈습니다. 요렇게 찍어낸 정부 부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민간 총 부채는 100조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가를 하게 됐고요. 코로나 시점부터 부채가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 터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부채는 75조 달러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요 75조 달러에 불과했던 부채가 무려
2조 달러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27조 달러 이상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2조 달러 늘어난 정부 부채로 승수 효과를 만들어가지고 총 부채를 27조 달러까지 증가시켰다는 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내진 부채와 유동성은 어디로 흘러갔느냐? 미국의 자산 시장으로 S&P 500으로 흘러갔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자산을 상승시키는 요소가 되어줬습니다. 이제 반대 케이스를 볼까요? 중국의 상황은 지금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전부터도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주 드려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전인대에서 10조 위안을 부양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비단 요 부양책이 이번에만 있었냐는 거죠. 아까 지급준비율의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중국 또한 지급준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대출 여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LPR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입니다. 중국은 기준금리 또한 낮춰가지고 유동성을 또 풀어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가지고 중앙은행의 자산이 확대되었다는 말은 중앙은행이 돈을 여러 곳에 많이 빌려줬다라는 뜻인 거고 그 말은 유동성을 풀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데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어내면 돈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돈이 계속해서 많아지니까요. 돈값이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가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지금 요거는 이제 물가 데이터거든요. CPI입니다. CPI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냐? 요거는 이제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인데요. 08년 고점을 아직까지도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으로도 유입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18년 19년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특히나 부동산을 통해서 부양을 많이 했던 만큼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중국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명약관화하게 보여준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경제학 용어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려도 기업의 생산과 투자, 가계의 소비가 전혀 늘지 않아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왜 이런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국채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10조 위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거나 채권을 찍어내거나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돈이 결국 돌아야지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데 돈이 돌지 않으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이 거치질 않으니까 결국 채권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데 이 채권을 찍어낸 것들을 사람들이 전부 다 살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 찍어낸 채권들을 사가지고 어차피 다른 데 투자해봐야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지도 않은데 돈을 잃기만 하니까 부동산 사봐야 계속해서 하락하기만 하니까 그냥 따박따박 이자 주는 채권 갖고 있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민들이 전부 다 국채를 살려고만 하니까 시중에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게 채권으로 다시 회수가 되면서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가 경제를 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열심히 일으키는 만큼 여기 유동성들이 다시 정부로 회수가 되면서 유동성이 결국 돌지 않는 현상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중국은 이제 부채 비율이 330%에 달할 정도로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채권을 계속 찍어냈다는 거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근데 미국도 정부가 찍어낸 부채가 36조 달러에 달하고요. 민간에서 발행한 부채까지 다 합치면 총 100조 달러에 달합니다. 근데 미국의 GDP가 30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또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따지면 3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중국보다 미국이 오히려 부채 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승수 효과가 일어나고 중국은 반대로 구축 효과가 일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증시도 계속해서 하락해 왔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해 왔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신뢰를 만들지 못하지 않았나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정부에 있어서도 뭔가 사업 좀 하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공장 짓고 뭐 하고 하면 이거 자산 다 강제로 뺏어가가지고 빈털터리로 나오게 돼야 된다는 점까지도 생각해 봤을 때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없다는 점에서 결국은 구축 효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코로나 이후 미국의 정부 부채는 아주 빠르게 증가해서 올해 36조 달러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지급 준비율이 0%인 미국의 은행은 부채를 담보로 100조 달러에 달하는 더 많은 부채를 만들어냈고요. 코로나 직후 늘어난 정부 부채만 11조 달러고 승수 효과로 인해 총 부채는 25조 달러 이상 증가하게 됐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성은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자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고요. 반면 중국 또한 10조 위안의 부양 패키지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 채권 발행을 통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계속해서 급전직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부채로 인해 부양책은 구축 효과를 유발하고 유동성 함정에 빠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방향성임에도 부채 비율은 심지어 미국이 더 많음에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지 연구해볼 만한 주제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뇌피셜로 말씀드렸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인도 금융시장 또한 신뢰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도에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